보통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나고 우수한 대상을 보면 두 가지 행태를 보입니다. 하나는 그를 롤모델로 삼아 부단히 발전을 꾀하는 방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을 롤모델로 수없이 많은 후진국들은 한국을 배우기 위해 부단히 발전을 꾀하고 있고 몇몇 국가는 발전에 성공했습니다. 또 한 가지 행태는 자신은 갖지 못한 것을 질투해 사사건건 헐뜯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능력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그러한 케이스인데요. 분명 일본은 가라앉고 있고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 두려워 늘 대륙 진출을 꿈꾸며 한반도를 침략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분명 이를 추진한 당사자들은 피의자가 되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을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곧 사라져 없어질 이 거대한 섬나라 곳곳에서 한글이 빼곡하게 새겨진 비석이 잔뜩 발견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메터리입니다. 지난 2013년 KBS는 일본의 한 신사에서 한글과 비슷하게 생긴 문자를 숭배하는 제사를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에 나섰습니다. 당시 일본 오카야마 현의 나가오 신사의 성문에 마치 한글을 빼다 박은 듯 똑같은 글자가 쓰여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취재 중 제사를 관장하는 궁사는 제례복을 정성껏 차려입고 예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 들린 글자는 가무나라가라고 쓰인 전형적인 한글이었습니다. 약간 모습이 다르기는 하지만 읽는 방법만 안다면 어떤 한국인이라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은 모음을 자음 아래에 두는 방식을 쓴다면 이 글자들은 모음을 자음 옆에 두고 있어 원리만 알면 읽는 것이 어렵지 않죠. 제사가 끝난 후 제사장은 이 글자는 신의 길을 뜻하는 신대문자로 우리는 이 신대문자를 수호신으로 섬긴다고 자신있게 말했는데요. 한글과 비슷하지 않냐는 질문에 제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현재 일본어 이전 고대부터 사용하던 신대문자는 한국어와는 달리 직선이 많고 둥근 게 별로 없다고 반문했죠. 한국어는 둥근 모양이 많지만 이 글자에는 직선이 많아 결국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글과 비슷한 신대문자로 된 비석은 미야자키현, 도쿠시마현, 교토시, 오카야마현 등의 서일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누가 봐도 한글과 흡사합니다. 부산외대 김문길 교수는 일본 고대문자 연구라는 책을 통해 온갖 창의적인 핑계를 대도 신대문자는 훈민정음을 그대로 베껴쓰기 창피에 변형시킨 위작에 불과하다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히라다 아세다네라는 인물을 소환합니다. 18, 19세기에 활동했던 국학자 히라다 아세다네는 사무라이로 대표되는 무인정치 1200년의 역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일본의 천황정치를 주장하고 일본 고대학문을 파헤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훈민정음을 위조한 글자를 만든 후 이를 기반으로 역사서 고사기까지 신대문자로 다시 써버렸고 자신들의 제자들을 메이지유신의 주역으로 길러냈는데요. 메이지유신은 일종의 종교개혁으로 유교와 불교를 배척하고 하늘의 왕이 존재한다는 천황정치, 즉 천황을 신으로 만드는 유신혁명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신대문자를 새긴 돌, 비석 등이 잔뜩 등장했고 그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20세기 일본의 군국주의가 시작됐죠. 일본 우익들 중에는 신대문자를 보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의 정설은 신대문자는 훈민정음을 베껴 변형한 위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날조가 생겨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본어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 때문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일본 학자들 중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글의 매력을 느낀 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총 24개의 자음과 모음에 불과한 한글은 이들을 변형하고 조합하면 이론적으로 총 11,172자의 글자를 표기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는 약 2,000자 정도의 글자를 씁니다. 이 글자들을 조합해 단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약 40만 개의 단어를 중복 없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어 카나는 총 51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고 각 글자의 받침소리 니은을 조합해 100개의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조합하면 약 1만 개의 단어를 중복 없이 표기할 수 있는데요. 40만 개와 1만 개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카나로만 표기할 경우 수십억 개가 넘는 소리를 표기하기에 한계가 있어 한자를 그대로 차용하게 된 겁니다. 일본어로 된 책을 보면 거의 모든 책에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일본 학생들이 소설을 읽으려면 최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한국은 고작 초등학교 5학년만 잘 마치면 가능한 것을 일본에서는 약 5년간 글자를 더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한자를 일본에 전달한 것도 한국입니다. 백제인데요. 김문길 교수는 일본 고대문자 연구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3세기경까지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일본과 교류가 활발했던 백제가 4세기 근초고왕 시절 아직기를 사신으로 일본에 보내면서 말 2필을 함께 보내 외왕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아직기를 본 왕실은 태자 우치노와 키히로치코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기의 추천을 받아 일본 왕실이 초청한 인물이 백제의 왕인으로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들에게 글과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매년 일본 오사카에서는 와소이 축제가 개최되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문화를 전해받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한국어 와소에서 따온 축제죠. 그러니까 일본이 문자라는 것을 통해 글자를 표기한 것은 백제시대 일본에 건너가 한자를 가르쳐준 것이 시초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처럼 한글을 부러워하며 열등감을 드러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9년 1월 9일 영화 말모이가 개봉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어가 금지됐던 그 시절 목숨을 걸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었던 실제 사건을 다뤘는데 이는 1900년대 초 한반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조선의 어를 말살하기 위해 일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했던 것은 한국어 말살 정책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보급하고 조선어 사용을 억제하기 시작했는데 일제는 초등학교용 일본어 독본, 수학 및 과학 등 교과서를 일본어로 펴내 새로운 지식은 일본어로 수학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1906년 6월 6일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유년에게 일문 교과서를 익히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뇌수를 뚫고 저 소위 일본혼이라 하는 것을 주사하고자 함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1911년 조선교육령을 제정해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어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즉 조선교육령에 의거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교과서는 일본어로 발행하고 행정과 법률 관련 문서도 일본어로 작성되면서 국어로서의 지위를 잃은 조선어는 일상에서만 사용되는 생활어로 전락해버렸는데요. 그리고 1938년 3차 교육령을 반포하면서 조선어 일본어 병용에서 일본어 상용으로 변경시켜 조선어를 필수 과목에서 제외시켰죠. 일상생활 외에는 조선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창씨개명까지 강요해 조선의 민족관념까지 흔들었습니다. 차후 영상에서 다루기는 하겠으나 창씨개명이란 씨, 즉 성을 새롭게 만드는 것과 이름을 개명하는 것을 합친 말입니다. 하지만 창씨개명은 단순히 이름과 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혈통 개념을 통째로 흔들어 민족 뿌리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현재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북의 혈통, 즉 아버지의 성을 따르면서 자연스레 문중이라는 북의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철저히 가족이 중심인 문화였는데 한국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더라도 성씨를 유지하지만 일본은 결혼과 동시에 가족 간 성씨를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민법 750조에 따라 부부가 결혼을 하면 부부는 남편의 성 또는 아내의 성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규정해 남편의 성이든 아내의 성이든 하나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일본의 이 가족 제도를 도입해 일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의 혈통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을 일본식 가족 중심주의로 변화시키려던 것이 창씨개명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한편 일제가 조선어를 말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리말을 살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뜻있는 조선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한글이라는 글자체계는 세종대왕님과 지편전 학자들이 만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원리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틀을 닦은 것은 주시경 선생님의 공이 컸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일제가 강제로 조선을 병합해도 우리말과 우리글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독립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1911년부터 최초의 우리말 사전인 말모이를 계획하셨습니다. 말모이는 말 그대로 말을 모아 만든 것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사전을 의미합니다. 한글학자였던 주시경 선생은 제자 김두봉, 이규영, 권덕규 등과 함께 최초의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이전부터 문명 강대국은 모두 자국의 문자를 사용한다는 뜻을 품고 국어 연구에 매진하셨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한글의 띄어쓰기나 표준어가 통일되지 않아 글을 배워도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1911년부터 한글을 통일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말모이의 시작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노력하기는 했지만 1914년 사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영면하시는 바람에 작업은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15년 후 1929년 조선어학회가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하면서 재개됐죠. 그렇게 1933년 10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면서 한글의 맞춤법이 통일됐고, 한 개의 사물을 부르는 이름이 지역별로 달라, 즉 사투리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점을 제정할 목적으로 1936년에는 조선어 표준어 사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발표된 어휘가 9,547개, 지정된 표준어가 6,232개입니다. 여기에 사투리 역시 사전에 수록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실제로 말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조선어학회는 한글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었는데, 잡지 광고란에 전국의 사투리를 모집합니다라는 모집글을 올려 사투리를 모으기 시작해 전국 14개 학교 500여 명의 초등학생, 중학생이 친절하게 편지를 보내 뜻까지 풀이해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던 말모의 운동은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불행한 결말을 맞습니다. 1942년 7월 일본 유학생 박병엽은 기차역 대합실에서 일본 경찰의 검문에 조선어로 대답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일본 경찰이 그를 구금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인 형사였던 안정묵은 영상에서 다룰 수 없을 만큼 심한 방식으로 그를 고문해 정태진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정태진은 영생여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으로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쓰라며 애국심을 고취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일본 경찰은 정태진을 피의자로 몰아 그가 속한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규정한 후 내란죄를 적용해 전국에서 33명의 회원을 긴급 체포하죠. 이 사건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이렇게 조선어 사전 편찬에 관여한 인물들 전부를 깜빵으로 보내 끝나는 듯 보였지만, 조선총독부가 압수해 분실된 줄 알았던 원고 2만 장이 경성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발견되면서 광복 직후 다시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57년까지 총 6권의 조선말 큰사전이 완성돼 46년에 긴 편찬 작업이 해피엔딩을 맞게 됐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부터 일본은 신대문자가 한글의 원조라는 주장을 펴면서 역사 왜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신사에서는 이 문자를 신으로 모시며 제사까지 지내고 있죠. 하지만 만약 한글이 일본어에 영향을 미친 글자가 아니었다면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길을 쓰고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펼쳤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